멀티미디어 그래픽 데이터에는 종류가 이미지,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진이라고 보통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림. 그런데 디지털 방식은 어떻게 그림을 편집하는가, 어떻게 그림을 표현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00만화소다, 뭐 200만화소다, 300만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가로, 세로의 간격으로 맞춰서 바둑판 문양처럼, 모는 종이처럼 자그마한 도형으로, 자그마한 사각형으로 쪼개요. 그 쪼개진 거를 우리는 픽셀, 화소라 그래요. 화소. 이 화소 안에 어떤 색깔이 들어갔느냐를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빨간색, 녹색, 파란색 중에 어떤 색깔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트맵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림을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 거칠게 표현돼요. 거칠게. 즉 그걸 우리는 계단 현상, 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안티 엘리어싱 방식을 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방식에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촬영하는 디카 사진은 JPG. 이 JPG에는 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PNG. 근데 이제 JPG에는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PNG도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움직이는 그림을 합성할 수는 없다. 움직이게끔 만들 수는 없다. 그림을. 그걸 GIF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BMP라는 것도 있고 PCX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BMP나 PCX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리고 비트맵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얘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그 거친 거를 색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명령어로 표현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색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명령을 주면은 확대해도 이상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벡터 방식이라 그래요. 벡터 방식.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포토샵, 그림판 이런 거로 처리하는 게 비트맵 방식이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벡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D는 말 그대로 표면 위에 이제 그 입체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3D 3차원으로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죠. BMP 방식은 이제 윈도우즈에서 만든 표준 방식인데, 얘는 압축을 하지 않아요.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크죠. 용량이 너무 커요. BMP는 지금 안 쓰죠. 그러니까 BMP 방식을 압축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죠. GIF는 8비트를 사용합니다. 8비트. 그러다 보니까는 색상이 예쁘지가 않아요. 색상이 예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손실 방법과 무손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GIF는 무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부의 부피를 줄이려고 두부를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두부가 파손되겠죠. 그걸 우리는 손실 압축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무손실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부를 우리가 만들 때 위에다 이렇게 무거운 걸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무거운 걸 많이 올려놓고 오랜 시간 동안 눌리면은 딱딱한 두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팔더라고요. 시장에 가니까. 그 뭐 명절 때 만두를 사용한다든지 만들 때 두부 사용하니까는 물기 없이 딱딱한 두부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이게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손실 압축을 하면 빨라서 사용하기는 좋은데 손상이 좀 있고, 무손실 압축을 하면 손상이 없어서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압축한 거는 여러 번 압축해도 똑같아요. 압축한 걸 또 압축한다고 해서 용량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GIF는 가장 큰 장점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효과,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JPG는 우리 디카에서 촬영하는 정지 영상,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제 표준 방식인데,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거하고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해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려니까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지만은 사용료를 내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손실 압축 기법을 쓰자. 그러면 손실 압축 기법을 하면 사진에 손상이 온다는 얘기인데,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다 100% 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한 JPG 촬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4비트 방식을 사용해서 1600만 칼라 이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가 작아서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압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송하는데도 좀 무리 없이고요. 그런데 GIF나 PNG보다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이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면 전혀 손실이 없는 거니까 깔끔한데, 무손실이 아니라 손실 방법을 사용한 JPG다 보니까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나쁘다 이거죠. PNG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해요. 자, 우리 디카로 촬영을 했어요. 착각.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편집한 내용을 다시 JPG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들어가면서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JPG 사진을 편집해서 저장을 할 때 PNG 방식으로 저장을 해요. PNG 방식. 그럼 이미 손실되어 있는 사진이었지만 꾸몄잖아요. 꾸미고 나서 저장할 때는 손실이 없게끔 무손실 방법을 사용하니까 어떨까요? PNG 방식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PNG 방식으로 저장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요. 그런데 이제 PNG도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투명하게 처리할 수는 있어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는 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건 안 된대.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연습장, 저도 예전에 그런 걸 그려본 적이 있는데, 우리 책 여기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요.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쪼르르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림을 비슷비슷한 그림, 움직이는 그림처럼 이 순간순간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연속 동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GIF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PNG는 안 돼요. PNG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GIF는 한 장의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서 저장할 수 있지만, 여러 장의 그림을 움직이게끔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걸 하나의 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GIF, JPG, PNG,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현재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음성이죠. 사람의 음성을 저장하는 건데요.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디오 테이프에 그 녹음한 거를 틀어주면은 그냥 재생이 돼요. 그러나 이걸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할 때 샘플링이라고 하죠. 아날로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거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 소리가 저장됐기 때문에 그대로 재생하면 쉬워요. 용량이 커요. 대신에 압축을 안 했기 때문에 웨이브는 압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면 압축을 풀어가면서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우리 CD 가정에 있는 오디오 있지 않습니까? 이 오디오가 압축해 놓은 거를 풀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와서 판매하는 오디오 그런 장치들이 들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 CD 플레이어라든지 여기에는 압축을 한다, 압축을 푼다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거를 CD에다가 이제 우리가 굽는다고 하죠. 레코딩을 해서 보내면은 그게 웨이브 형태로 저장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재생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용량이 커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자. 어떤 방식으로 압축하면 좋을까 했더니 바로 그게 MP3다. MP3. 그러니까 CD 속에 들어있는 노래가 보통 80분 정도 재생할 수 있는 노래라 그래요. 그거를 압축을 하면은 한 12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CD 속에 들어있는 노래를. 그럼 CD 한 곡에 한 장에 15곡이 들어가는데, 이걸 만약에 압축되어 있는 MP3로 CD에 구워버리면 1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12배 들어가는 거죠. 많은 곡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200곡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디지털 피아노라고 하나요? 디지털 피아노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 악기 소리는 아니죠. 가공되어 있는 전자 소리인데, 이렇게 전자 소리를 출력해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미디 방식이라 그래요. 미디. 혹시 어르신들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렇게 생사장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악기를 연주해주는 밴드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노트북 같은 거를 꺼내놓고 뭐를 막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트북 같은 기기가 미디라는 장치인데요. 기계예요. 그건 또 그 기계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4번의 4박자 빠르게 느리게 그렇게 해서 딱 눌러주면은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리듬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타를 쳐주면서 하면은 그게 이제 혼자서 밴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미디. 이 미디 소리를 가장 많이 활용한 가수가 서태지라는 가수입니다. 보통 우리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연주를 하잖아요. 밴드들이 뒤에서. 이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도 하고 아니면 녹음된 거를 재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서태지 씨 노래는 일반 악기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로 연주하는 거예요. 미디로. 그래서 이 반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 노래는. 만들어 놓은 노래를 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녹음된 거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비디오. 오디오는 많지는 않아요. 또 오디오 웨이브, 미디, MP3, 그 다음에 이제 MS가 만든 WMA라고 하는 규격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국제 규격은 아니고 MS 규격이니까. 근데 비디오는 되게 많아요. AVI, 퀵타임, MOV, 애플에서 만들었어요. MPEG, ASF, DBX,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MP4. 근데 AVI나 MOV나 MPEG나 다 압축을 해서 보관해 두거든요. 이 압축된 거를 우리가 재생하려고 보니까는 이 컴퓨터 안에 압축 풀어가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해놓고 곰플레어나 다음 TV팟에서 코덱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코덱을 또 설치를 해줘야만이 또 영상이 보이고 하는 거죠. 이 MPEG라는 말은요, Motion Picture Export Group. 그러니까 움직이는 영상이니까 동영상이죠. 동영상 전문가 단체,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이제 동영상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이제 단체를 만들었겠죠. 그 단체에서 동영상을 어떻게 압축을 해서 보관해뒀다가 압축을 풀면은 손실 없이 재생이 되는가, 비디오나 오디오가, 이거를 이제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기네 단체 이름을 떠서 MPEG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왼쪽에 보면은 JPG도 있잖아요. 이 JPG는 MPG하고 마찬가지예요. MPG랑 마찬가지인데 이 조인트 픽처 익스포트 그룹이라 그래서 사진 전문가 단체가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모였대요. 그래서 조인트 합쳐졌다는 얘기죠. 예, 사진 전문가 단체 두 팀이 모여서 사진에 관한 거를 좀 어떻게 표준안을 만들 건가 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JPG라고 썼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러한 MPG 규격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MPEG-2, MPEG-2라는 방식이 있고요. MPEG-4라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그리고 MPEG-7도 씁니다. MPEG-7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MPEG 규격에 관한 게 시험에 나와요. 2, 그 다음에 4, 7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걸 통합해서 쓰는 것이 21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빠졌다. 우리 책을 좀 볼게요. 네, 책에 뭐, 자,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멀티미디어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하죠. 주문형 비디오. 과거에 여러분들 비디오가에 가서 비디오 빌려본 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주문형 비디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고 DVD를 빌려가고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서 여러분 동영상 보시잖아요. 제 공부방에 있는 것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쓰는 건데, 이렇게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도 온라인상에서 비디오,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주문형 비디오라고 해요. 주문형 비디오. 그 다음에 AOD도 있어요. AOD.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온 디맨드, 오디오 온 디맨드. AOD는 주문형 오디오인데, 주문형 오디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멜론 서비스 그런 거 있잖아요. 밀크? 그래서 음악을 듣는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뭐 30초 동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주문형 오디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VCS. 이거는 화상대화. 화상대화니까는 뭐라고 보면 되죠?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되는데,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은 보이스톡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화상형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저기 철책에 군대 가는 자녀를, 아들을 보러 엄마들이 강원도로 갑니다. 근데 이 철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정기 휴가가 아니면 그 철책 밖으로 못 나와요.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면회를 왔는데, 과거에는 면회를 신청해도 돌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는 화상 면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철책 밖에서, 민통선 밖에서 부모가 이제 있고, 철책 안에서 근무하는 이제 아들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저기 청와대하고 저기 어디지?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에 국무총리가 근무하잖아요. 청와대 대통령이 근무하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남북적 십자사 해가지고 이산가족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가상현실.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죠. 가상현실이요. 예. 잠깐만요. AOD가 아니라 MOD로 되어 있네요. MOD. 뮤직온 주문형 오디오인데, AOD는 주문형 오디오고 MOD는 주문형 뮤직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험에는 AOD가 나오는 게 아니라 MOD가 나오네요. MOD.
주문형 음악. 그 다음에 가상현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4차 산업. 과거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3차 산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이런 거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상현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가 그 수술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도 안 하고 남의 몸을 이렇게 수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돼지고기에다가 그 메스 칼로 이렇게 수술 칼로 자르는 연습을 하고 뭐 그런 걸 한대요. 그리고 그걸 꼬매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실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것도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별의별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CAI. CAI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에요. 또 CAD도 있죠. CAD 이건 뭡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CAD. CAM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이라 그러죠. 매니팩처링, 가공. 우리 건축 설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건축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종이에다 했단 말이야. 커다란 책상에다가 종이 펼쳐놓고 거기다 자를 대가지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면은 집이 그려져. 3차원으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공을 하죠. 쇠를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요즘은 또 뭐가 나와요? 3D 프린팅이 나오잖아요. 3D 프린터. 3D 프린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죠. 인공 장기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요. 음식물을 3D 프린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집을 져요. 집을. 근데 어떻게 짓냐면 벽을 만들어. 문짝도 만들어. 그러면 벽을 만든 거를 갖다 세워놓고 문짝을 만든 걸 세워놓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조립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바닥에다가 집을 바로 져요. 바닥에다가 집 한 채 만드는데 1,00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부어. 그리고 거기다 뭐 나무를 갖다 대.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린터가. 그러니까 크죠 대신에. 그 집을 집니다. 뚝딱뚝 하루면 줘요. 하루면. 집 한 채 짓는데 하루면 줘요. 그러니까 평범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1,000,000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집 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양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집을 줘주자. 특히 저기 아프리카에 화려한 집 아니잖아요. 비바람 막을 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 난민 기구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런 기부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진대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뭐냐면 미술 공부를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색칠 공부하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고 물감이 있어야 되고 붓이 있어야 되고 물통 팔레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블릿 갖다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손가락으로 색깔 선택해 가지고 칠하고 하잖아요. 아이패드 갖다 놓고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음악 공부도 어떻게 합니까? 오선지 악보를 그냥 열어놔요. 열어놓고 나서 플레이 누르면 거기서 소리가 나와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자기 파트 연습해가지고 합창하는 거예요. 예전에 남자의 자격인가? 거기에 합창단 하는 걸 봤을 때 연예인들이 합창단 꾸려가지고 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그 아이패드 가지고 아이패드인지 그 삼성 갤럭시 탭인가 이걸 가지고 악보를 갖다 놓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보편화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요즘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이런 범죄, 보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이제는 안 빠져요. 예전에는 어쩌다 나왔는데 이제는 중요한 시험 과목이 돼 버렸어요. 자, 어린 학생들은 컴퓨터 범죄 이런 거를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딱 그냥 문장을 읽어보면 아, 이거는 나쁜 행동이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컴퓨터 범죄라는 것은 그냥 범죄는 컴퓨터에 상관없이 저지른 행동을 범죄라고 하지만은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와 연관된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컴퓨터 범죄라고 하죠.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죄를 총칭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 때 미운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윤리적 범죄가 말고 비윤리적, 불법적 이게 다 총칭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그리고 다 범죄예요. 과거에 연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거리에다 대고 막 댓글을 달 때 악성 댓글을 달면은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끝까지 잡아내요. 누가 처음에 댓글을 달았는지. 예, 그걸 잡아내요. 그게 디지털 기술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는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언론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됐다 보니까 요청하면은 잘 되나 봐요. 자,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사했다든지 웹 콘텐츠, 전자문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터넷상에 있는 어느 동영상 이거를 불법 복사했어요. 불법이란 말이 들어간 거잖아. 합법적으로 복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불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죠. 제가 윈도우를 샀어요. 얘를 하나 CD에다 똑같이 복사했어요. DVD로.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노래 오디오 CD를 하나 샀어요. 얘를 그대로 CD에 구웠어요. 그리고 원본은 사온 거는 보관해 두고 복사한 걸 가지고 제가 오디오에다 넣고 들어요. 음악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두 개를 만들어서 나도 듣고 애들도 듣고 이거는 불법이에요. 하나를 복사하는 건 상관없어요. 보관용으로는. 근데 이거를 100개를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하물며 거기다가 1,000원씩 받았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자, 불법 복사했습니다. 아, 이건 범죄. 그렇죠? 불법 복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자, 타인의 하드웨어나 기억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내가 속어했어요. 노트북을 내가 고장해놔서 맡겼는데 그 노트북 속에 들어있는 자료를 서비스 기사가 모르고 지웠어요. 어떻게 된다? 범죄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 데이터를 함부로 열어보는 것도 범죄예요. 하물며 그 안에 들어있는 내 기록 데이터를 빼갔어요. 복사해 갔어요. 이것도 범죄예요. 컴퓨터를 이용한 금품 횡령을 했대요. 횡령. 횡령? 좋은 말 아니죠. 그렇죠? 사기했대. 사기 판매.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는 노트북 50% 할인 판매. 우리 회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에 노트북을 50% 할인해서 반값으로 판매합니다. 선착순 10,000명. 현금으로 입금해 주시면 기념품을 또 드립니다. 카드 결제 말고. 한 가구당 2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50만원에 100만원짜리 같으면 50만원에 사가지고 팔아도 60만원 70만원에 팔면 10만원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옆집 보고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입금해라. 그래서 물건 오면 나 줘라. 막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웬걸 물건이 안 오죠. 그 3개월 후에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서 검거됐다 이렇게. 사기 판매. 그 다음에 시스템 해킹. 주요 정보를 위조, 변조, 삭제, 유출했대요.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유출했대요. 음란물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쁜 거죠. 바이러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허락받고 사용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허락 없이 막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MC죠? 뉴스 아나운서 여자분하고 또 거기에 또 남자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아이디가 이제 유출이 된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갔어요. 누가 내 아이디를 빼갔는지 로그인도 안 되고 힘들다고. 알고 봤더니 그 옆에 같이 진행하던 여자분의 남편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장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아이디가 도용된 것 같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바로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네티즌이 누군가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뭐 전자우편 내용도 확인하고 막 그랬던 흔적이 나와가지고 뭐 검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명인이고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일을 관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디가 도용되면 참 애먹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내 핸드폰에 본인 확인한 기능이 있으니까는 비밀번호를 바꿔야죠. 복잡하게 바꿔야 돼요. 비밀번호를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섞어요. 그것도 어디 보니까는 뭐 15자리 이상 길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 없다. 슈퍼컴퓨터로도 해킹하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숫자로만 돼 있으면 1초도 안 돼서 다 찾는데요. 숫자로만 돼 있으면 영문자하고 숫자만 섞으면 뭐 그건 한 1, 2분이면 찾고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섞이면 한 10분 이내 찾고. 그런데 특수문자랑 막 섞어버리면 100만 년이 걸린대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기억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비밀번호를 하래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섞지 않으면 비밀번호로 인정을 안 해줘요. 예,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만약에 1, 2, 3, 4 비밀번호 1, 2, 3, 4라고 적으면 비밀번호 1, 2, 3, 4를 기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첩에다가 2, 3, 4, 5 이렇게 적는데요. 하나씩 빼면 원래 비밀번호가 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5, 6, 7, 8을 비밀번호를 적다 그러면 4, 5, 6, 7 1씩 더하면 비밀번호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A, B, C, D 1, 2, 3, 4 그러면 B, C, D, E 3, 4, 5, 6 이렇게 적어놓으면 하나씩 앞 글자를 따라가는 게 비밀번호다라든지 다음 글자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암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메모하는 건 괜찮지만 수첩에다가 BC카드 비밀번호는 1, 2, 3, 4 국민카드 비밀번호는 5, 6, 7, 8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내게 아니죠. 남이 훔쳐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과 대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킹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알약이나 V3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료로 사용하는 개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킹 방지를 해줘야죠. 또 스마트폰도 해킹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거기도 백신을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교육도 해줘야 돼요. 이런 단체에서는 만약에 이 강사 컴퓨터가 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사 컴퓨터 자료만 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강 신청한 사람들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까지 털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의무입니다. 보안교육 받아와야 되고요. 안 하면 안 돼요.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게 좋으냐라고 써 있는데, 수시로 변경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변경하는 건 어렵다.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강력한 암호를 만들어 놓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패스워드. 근데 네이버, 다음, 구글 패스워드가 다 달라야 돼요. 동일한 패스워드를 다 똑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 하나 털리면 나중 아무것도 털리잖아요. 다 다르게 만들어야지. 아이디는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은 패스워드는 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패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좋으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은 설치하는 게 당연하고요. 자동 업데이트 기능도 설정해 놔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전자우편에 제목을 딱 봤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낸 것 같으면 열어보겠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보냈을 때는 열어보질 마라. 과거에는 열어봤는데 첨부 파일은 실행하지 마라, 첨부 파일은 클릭하지 마라 했는데, 이젠 전자우편이 열리자마자 뻥 터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한테 오는 영어로 오는 전자우편, 외국에서 보낸 전자우편들이 있어요. 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서비스합니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제가 회원에 가입돼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연락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모르는 게 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제목을 제가 검색해 봐요. 그러면 맞다, 내가 예전에 가입한 곳이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가입을 안 했는데 나한테 뭐가 왔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제목을 열지도 말고 제목을 선택해 가지고 삭제해 버려요, 저는. 그리고 요즘 그 구글 지메일이죠, 지메일을 사용해 보니까는 좋은 게, 안에 어떤 안 좋은 정보들, 해킹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는 자동으로 다 걸러내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은 스팸 메일만 걸러내잖아요. 스팸, 광고성 메일, 전자우편만 걸러내잖아요. 근데 지메일은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안에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고 뭐고 안에 다 걸러내요. 간혹 보면 공공기관에서 보낸 전자우편에도 어떤 그러한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열어보진 않아요. 특히 우리가 회원 가입하면 또 이런 거 하잖아요. 광고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그 광고를 열어보면 이 광고 속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내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메일에서는 걸러내요. 잡아주더라고요. 바이러스. 과거에는 바이러스라는 말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트로이 목마, 웜, 백도어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 악성 코드라고 불러요. 악성 코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전달이 되기도 하죠. 복제단에 대한 얘기, 복제. 스스로 복제를 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복제가 되기도 하고, 얘가 숨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숨어 있어요. 은폐 기능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파괴 기능을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손실시켜요. 프로그램도 손실시켜요. 엑셀이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데이터가 안 열려요. 내 데이터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느려져요. 빨라지진 않아요. 엑셀을 실행했더니 예전에 1, 2분이면 열렸는데 지금은 10분이 돼도 안 열려. 그리고 한 20분 지나니까 그때 열려.
이렇게 되면은 의심을 해봐야죠. 컴퓨터가 느려졌다? 왜 느려졌을까?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느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다 보셔야 돼요. 자, 복제 기능, 은폐 기능, 파괴 기능, 이런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 바이러스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USB 메모리에 여기다 꽂아놓고 작업을 하는데 이걸 끝나고 나서 다른 교육기관에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또 꽂아요.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 감염된 걸 모르고 거기다 꽂으면 거기 또 감염되겠죠. 저희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집에 꽂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감염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감염된 걸 모른 채 다른 선생님이 여기다 또 꽂으면 그 선생님도 감염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세계 최초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어요. 발견됐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이 파키스탄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인이 됐어요. 바이러스구나 확인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만들잖아요. 뭐 미국에서 아니면 어디서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은 금방 걸려요. 근데 이게 퍼지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예전에 KT 통신망을 통해서 KT 사용자 60% 이상이 감염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일 만에 그렇게 무차별 공격당했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KT 사용자가 제일 많아요. 통신망이 60% 이상이 감염됐다고 하면 그 중에 40%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든지 그래서 감염이 안 된 거고, 컴퓨터를 안 켰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된 거고, 켰는데 감염됐다고 하는 거는 백신이 깔려 있으면 잡아내는데 백신이 안 깔려 있어서 그런 거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용자가 감염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아오는 것들은 무조건 검사를 해야 돼요. 보통 이 V3라든지 알약 같은 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면 여기 실시간 검사라고 해서 USB 메모리를 꽂으면은 자동으로 검사를 해요. USB 메모리에는 뭐가 없네요, 있네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검사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랜섬웨어라는 게 있다. 랜섬 몸값을 요구하는 거, 인질극 벌이는 거, 이 랜섬웨어 감염되면은 죽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백신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고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부로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해라 라고 써 있어요. 방화벽은 본래 불이 나면 불길이 번지지 말라고 하는 걸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신에서는 외부인 출입 금지 해주는 기능이 방화벽이에요. 윈도우즈 안에도 방화벽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허용할까요? 물어봐요. 그럼 허용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지금 밖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네요. 열어줄까요? 말까요? 물어요. 그럼 봐야지 저게 도둑놈인지 아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를 하든지 거부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신 백신은 항상 자동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심 가는 메일은 열어보지도 마라. 그리고 공유 폴더라는 말이 있어. 공유 폴더. 네트워크상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컴퓨터 안에 폴더를 만들어 놓고 공유를 걸면, 저희 집 같으면 저희 가족들 컴퓨터가 다 제 컴퓨터 폴더에 들어와서 열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읽기, 쓰기, 지우기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읽기 권한만 부여하라. 그러니까 내 거를 보기만 하는 거지 내 자리에다가, 내 폴더에다가 뭐를 복사해서 붙일 수는 없게끔 막아라 하는 얘기죠. 읽기, 쓰기, 지우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읽기 권한만 줘라.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걸 기록을 못하게 막아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안 위협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로막기. 가로막기는 뭐예요? 내가 저쪽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 가지마. 너 지나가지 못해. 이렇게 막는 거죠. 가용성을 줘야 한다 그래요. 가용성. 그 다음 가로채기는 뭡니까?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내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전자우편에 누가 이 인터넷 통신망에 들어와서 이정민이가 뭘 보내고 있네? 그러면 그거를 쑥 빼가는 거야. 빼가는 거야. 정보를 유출해 나가는 거예요. 기밀성을 줘야 한다고 하죠. 기밀성.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여기는 뭐 금융공사입니다. 뭐 은행입니다. 뭐 당신 뭐 통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우리 그 보이스피싱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 진화됐어요. 어떻게 진화된지 아세요? 예전에 이랬대요. 전화를 걸어서 그 통장이 지금 범죄 악용되고 있으니까 돈을 다 찾아가지고 냉장고 속에 숨겨 놓으시면 우리가 그 통장 다른 놈 못 덤들게 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럼 이제 돈 찾아가고 자기 집에다 보관해 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그럼 유인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냉장고에다 보관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빼갔는데 이젠 안 속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신 통장이 2개 있다 보니까 국민은행이 지금 범죄에 걸려 있으니까 이 통장을 농협통장으로 보내라. 그럼 자기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스마트폰에서 얘를 빨리 설치를 해서 은행 갈 시간이 없다. 빨리 인터넷으로 해라. 그래 놓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스마트폰에 인터넷 뱅킹하는 프로그램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농협통장으로 보내려고 할 때 실제 농협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니까 자기네 조직체계 통장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꼬여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통장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에서는 자기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게 농협통장으로 갔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통장으로 갔으니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보내면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갔지만 농협으로 확인해 봐야지. 농협통장에 가서 농협통장에 안 들어오면 거짓말이잖아. 농협통장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 농협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믿을만한 건데 이 사람도 어리숙하니까 보내면 갔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끝난다는 얘기죠. 요즘은 보이스피싱 그렇게 한대요. 그 옛날에는 그 연변 사투리 이런 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표준말로 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겠냐? 제가 그러면 이 검찰청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검찰청으로 오래요. 몇 층으로 오래.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하고 끊었어요. 왜냐면 검찰청에선 전화 안 해요. 경찰서에서는요 절대로 민원인한테 전화 안 합니다. 우리한테요.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저런 경우는 전화를 해요.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차 전화는 해요. 오늘 뭐 점심 드셨어요? 뭐 잘 주무셨어요? 건강을 물어보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공공기관에 전화를 안 합니다. 그걸 저도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갈게요 그랬더니 오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검찰청에다.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도 없고 그리고 그 층도 아니고 거긴 다른 부서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쩔쩔매는 표정을 짓거나 하면은 이제 물건을 물었으니까 안 넣어주겠지. 그리고 욕하면 안 된대요 또. 그럼 계속 전화해서 욕한대요.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더 이상은 전화를 안 하는 거지. 야 이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욕을 하면은 자기도 보복을 한대요. 전화 걸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전화도 안 돼. 이 전화 전화로. 그럼 뭐 내가 불편하잖아. 그런 얘기는 그래서 뭐 욕지거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절대로 공공기관은 전화를 안 합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가 됐으니까 전화 안 해요. 잡으러 오지. 저를 잡으러 오지 절대로 전화 안 해요. 당신 범죄에 걸렸으니까 조심하세요. 안 그래. 잡으러 오는 거지. 예. 공공기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은. 자, 수정은 뭡니까? 바꾸는 거죠? 고치는 거잖아요. 위조는 뭐예요? 다른 놈이 한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무결성을 줘야 하는 거예요. 무결성을 줘야 하는 거. 가용성을 줘야 하는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로막기. 가로채기는 농구에서도 가로채기 하잖아요. 막 드리블하고 하는데 툭 빼가잖아요. 인터셉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건 기밀성을 줘야 하는 행동이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 웜은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은폐, 파괴 기능이 있잖아요. 웜은 파괴 기능이 없어요. 데이터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주기억 장치에서 움직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에 숨어 있다가 주기억 장치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제 뱃속에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얘가 자꾸만 부풀어. 그럼 제가 막 배가 부풀어지고 몸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웜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결국에는 멈춰져요. 그럼 껐다 킬 거 아닙니까? 껐다 키고 잘 작동되다가 또 웜에 의해서 또 복제가 되니까 또 컴퓨터가 멈춰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트로이 목마는 그 예전에 우리 봤던 그 이야기 들었던 트로이 전쟁에서 그 트로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으니까 목마를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그래서 목마를 타고 목마 속에 숨어있던 이제 이쪽 적이죠. 반대편에서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적을 함락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평상시엔 가만히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그때 나타나서 움직여요. 뭐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도 트로이 목마 유형이고요.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 3월 6일이 미켈란젤로의 생일인데 1년에 딱 3월 6일 날 하루만 이 바이러스가 작동을 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 다음에 백도어는 뒷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건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경비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검찰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검찰 직원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하면 신분증이 있으니까는 신분증을 이렇게 태그하고 들어가지만 일반 방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실에 가서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 하고 신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철저하게 귀찮은 거야. 근데 저기 뒷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 들락날락하기 편하게. 그렇게 뒷문을 만들어서 글로 들락날락거리거든요. 특히 이 통신망을 만드는 업체들은 정상적인 경우로 왔다 갔다 하기에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뒷문을 만들어서 글로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 어떤 통신망에는 뒷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뒷문을 해킹을 해버리면 바로 뚫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눈속임 뭐 이런 거, 스니핑, 디도스 공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싱 개인정보 빼가는 거죠. 자, 드로퍼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저 결혼해요.
그럼 그런 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결혼을 하고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때 바이러스나 이런 게 설치가 되는 거죠. 악성 코드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핸드폰은 남있게 되는 거예요. 피기배킹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도에 나오고 올해 나왔는데, 이 피기배킹은 뭐냐면, 보세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다가 로그인을 해놨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누군가가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피기배킹이라 그래요.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피인가된 사용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작업을 수행하여 불법적 접근을 행하는 범죄 행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글 지메일이라든지 또는 이 구글 캘린더라든지 여기에서는 로그아웃을 안 하고 나오면 다음에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껐어요. 껐으니까 로그아웃 된 줄 알았죠. 다음에 켰어요. PC방에서 갔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옆에 띵동 하고 뭐 메신저가 열린 거예요. 띵동 하고 열렸죠. 그니까 거기 뭔가 하고 저도 눌러봤는데 어디니 그러더라고. PC방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근무 시간에 왜 PC방에 가 있니? 니네 병원은 그렇게 한가해?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 이 사람이 병원 종사자구나.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직원이구나. 근데 왜 왔니? 그러더라고. PC방에 일이 있어서 왔어. 라고 썼죠, 저도. 근데 계속 저한테 이제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실은 저는 이 사용자가 아닌데 누가 로그인을 하는 것 같다. 자동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제가 로그아웃을 하겠지만은 이 주인한테 꼭 전달해 달라.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로그아웃 하고 가는 습관을 갖게끔 좀 전달해 달랬더니 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로그아웃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돼요? 야, 급한데 나 통장으로 10만원만 보내줘. 이거 내 통장 아니고 아는 사람 통장인데 나 급하니까 10만원만 보내줘. 1000만원 보내줘 그러면 안 보내주는데 5만원만 보내줘 그러면 5만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대요. 그 5만원 이제 털린 거잖아. 결과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그런 범죄가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로그아웃을 안 하고 나가니까는 다음에 키면 로그인이 되는 거야.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요즘은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방에 왔는데 돈이 모자라 나 5만원만 보내줘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제 핸드폰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교육생분이에요. 여러분처럼 이제 공부하시는 교육생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나 급한데 교육생이 저한테 야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도 어린 교육생한테도 야라고 안 하는데 예. 나 지방에 와 있는데 5만원만 보내줘. 이 계좌로 급하니까 내가 서울 올라가면 보내줄게 그러더라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묻지는 마 나 급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 핸드폰에는 제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실제 이야기거리 많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암호화. 암호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죠.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상대편이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못 알아보게끔 바꿔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암호화한다 그러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평문을 알아볼 수 없게끔 변형시켜서 보내는 것을 암호화시켜서 보낸다라고 해요. 그 도청, 부정 접근 등의 위험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거죠. 암호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씁니다. 비밀키는 뭐냐면 암호 기법이 서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홍길동하고 문자 보내고 받을 때 쓰는 암호화가 다르고 일지매랑 문자 주거니 받을 때 쓰는 암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암호화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방식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 얘가 편했어. 얘가 편했는데 가면 갈수록 사용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방식은 공개되어 있어요. 내가 1, 2, 3, 4, 5, 6, 7, 8 암호를 걸어요. 이렇게 암호 건다는 거는 공개되어 있잖아. 다 암호 걸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쪽 받아보는 쪽에서는 얘를 복호화해야 되죠. 복화화가 아니라 복호화. 암호를 해서 보냈으니까 저쪽에는 걔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복호화한다 그래요. 이거는 비밀로 돼 있지. 이건 비밀로 돼 있지.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암호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 USB 메모리에다 저장할 때는요. USB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제가 공인인증서 암호를 15자리를 써요. 근데 A라는 USB 메모리에는 15자리를 쓰고 B라는 USB 메모리를 보관할 때는 14자리를 쓸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게 암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공인인증서 암호는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공인인증서 암호를 내가 저장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맘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실제로 이정민이가 그 암호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이. 그거는 비밀로 돼 있으니까 은행만 아는 거죠. 은행만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암호화된 내용 안에 얘가 진짜 이정민이구나 아니구나를 알아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128비트 방식으로 암호화를 건다 그래야 돼. 128비트로. 용량도 크고 복잡한데 요즘 컴퓨터가 좋아지다 보니까 빨리 처리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암호 걸어서 보내면 저쪽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빨라서 사용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증. 너 누구니? 내 아이디는 ABCD야. 패스워드는 1, 2, 3, 4야. 이정민 씨 오셨군요.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죠. 생체 인식은 뭡니까? 사람 안에 고유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문, 홍채, 얼굴 형태. 얼굴 형태 갖고도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날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팅팅 부어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네요. 그리고 얼굴을 화장하고 얼굴 형태를 인식을 시켰는데 생얼로 얼굴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다른 사람이네요 이러기도 하고. 음성,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 홈 버튼 있죠? 홈 버튼. 여기 홈 버튼을 꾹 누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기 꾹 누르면 구글에 있는 뭐가 나타나는데, 구글 인공지능 검색 기능입니다. 구글 인공지능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에다가 제 목소리를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요. 제 목소리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 목소리로 제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검색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오늘 날씨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오늘 날씨가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야. 인공지능. 요즘 텔레비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글의 인공지능이 여기 탑재되어 있어요. 스마트폰마다. 예. 그러면 음성을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아유, 목이 쉬었다든지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인식이 안 되기도 하고. 정맥, 여기 팔뚝 있죠? 팔뚝, 팔목의 정맥의 흐름을 등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손은 어떻게 합니까? 손은 귀에다 바코드 찍어가지고 귀에다 꽂아놨죠? 한우. 예.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완견은 어떻게 합니까? 반려견은요. 캡슐을 등 쪽에 목 뒤에다가 캡슐을 집어넣잖아요. 주사기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대면 얘가 누구네 집 개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까지 하면 이제 엑셀이 전반적으로 끝났어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엑셀이 아니라 컴퓨터 일반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엑셀을 할 겁니다. 엑셀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엑셀은 엑셀에 대해 실습을 통해서 설명하지 못한 것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엑셀을 할 겁니다.